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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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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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여러분들께 일단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평소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음질 혹은 음색이 아닌 상태로 저희가 약간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세에 있어서 데이터릭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대화가 매끄럽지 못하고 음질이 조금 다소 낮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영상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들 얼굴을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다들 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씩 해봐요. 어때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녹음하는 게 나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은데요? 일단 그건 네 의견이고 청취자분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아니, 김 팀장님 마이크만 사면 해결될 문제 아니야? 김 팀장이 마이크가 제일 구려요. 저는 그 한 가지 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아주 실시간으로 대화하지 않으니까 덜 싸울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소리가 겹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한 사람이 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각자의 마이크에 사실 서로의 소리가 들어가서 조절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각자의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절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박 박사를 아예 날려도 되는구나. 그죠. 바로 날렸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박 박사의 목소리가 우리 집 마이크로 들어올 일이 이제는 없구나. 그렇죠. 또 몰라. 고주파가 날아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가게 소리하면 내본다 사자두야? 내가. 끔찍하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좀 깨끗한 음질로 좀 현장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웃는아이 27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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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저희가 수시 후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팟빵에는 계속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 박사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뭐요? 어떤 거? 이즈.na 괄호 열고 name 괄호 닫고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T, 할당에서 T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NA라는 게 그 이름 그거에 대한 값이 있나 없냐라는 거 NA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함수 이름이고 거기에 변수명 name이라고 넣으시고 거기에 대한 변수 할당어로 true를 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R 함수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성해 주신 성함의 분이 익명으로 소위 익명이란 뜻일 텐데 익명으로 네네. 지금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수록 그러니까 이름이 not available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NA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알수록 모르겠다님, 김종대님께서도 계속 수시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 인사 길어지고 있어. 우리 방송이 잘 되려고 하나 봐. 그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도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날아가는 오륵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오륵새님은 7월부터 후원해주고 계셨는데 저희가 조금 다소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키읔, 르 밑에 키읔 받침이잖아요. 네, 날아가는 오륵새님. 오르크세. 네. 오르크세라고 해야 돼요. 날아가는 오르크새님.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내가 지난 방송 몇 개 빠졌더니 니들이 아주 내 욕을 많이 아니 그 했더라고요. 얘기 좀 해봅시다. 조과장 그동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왜 이렇게 빠졌어 사람이? 아 진짜 말 그대로 아니, 뭐- 빠졌네. 빠졌어. 왜 니들이- 빠진 거예요? 니들이 보기 싫어서요. 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아, 네. 네, 사실은 뭐 그 김 팀장도 그 지난 방송 때 제가 왜 안 나온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복구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느라고 제가 방송에 좀 함께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저 진행을 들으시느라고. 조과장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답답한 거는 저예요. 이거 말은 안 하겠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나 없이 다 잘하던데. 그래서 내가 꼭 굳이 돌아가야 되나 그런 걱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조과장이 없으니까 박 박사가 진행 실력이 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빠져야 될 것 그죠. 같은데. 조금만 더 안 나오면 박 박사가 충분히 더 잘할 텐데. 혹시 내가 어중간한 타이밍에 나왔다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5회만 더 빠지면 박 박사가 훌륭한 진행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 박사 조과장 없어도 괜찮겠어요? 어때? 아니 근데 5회가 더 빠지면 너무 제가 컨텐츠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라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둘이 컨텐츠 진행 좀 하라고 이제 슬슬. 그래 우리 돌려막기 너무 많이 했어. 아니, 박 우리 거할 박사가 차례 됐지. 박 박사가 되게 오랫동안 한 6개월에 한 번씩 컨텐츠를 하더니 이번에 몰아가지고 거의 4-5개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박 박사가 컨텐츠 안 할 겁니다. 아 이번에 5년 돌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 근황을 물어봐야 되는데. 근황 얘기해야 돼? 아니 이걸로 조과장 방송 들어서 아니 알죠? 지금 이거 온라인 녹음하는 거 얘기하는 걸로 퉁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네. 일단 저희가 온라인 녹음을 지금 처음 시도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세팅에 1시간이 걸렸고 김 팀장은 싸구려 마이크를 쓴다. 끝. 아니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뭐 스터디 그룹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또 컨퍼런스도 온라인 컨퍼런스도 되게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시대에 우리도 발맞추어서 네,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네. 방송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네. 꿈보다 해봉이네 아주. 네, 그럼 저희 멤버 근황은 여기서 퉁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아 좋네요. 퉁치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이 아주 오랜만에 주제를 들고 왔는데 김 팀장이 들고 온 주제는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김 따란. 팀장님, 왜 이걸 네. 준비했나요?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일단 얼마 전에 기업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로 준비했던 거 재탕하는 거고요. 쓸데없이 솔직해.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제 기업 대상으로 기업에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준비하기도 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재탕을 하시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재탕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재탕은 아니고요. 네. 리뉴얼이라고 합시다. 리뉴얼?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그때 저도 옆에서 업그레이드?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을 때 이거 방송 콘텐츠로 다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네. 네, 이 사실 방송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데이터 분석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뭔가를 만든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뭐라고 필요한 거? 생각하십니까? 맥북이죠, 맥북. 맥북이요. 아 역시 장비. 맥을 사고 나면 맥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기는 하죠. 그런 다음 키보드가 필요하죠. 역시 장비. 그렇죠. 키보드. 그렇죠. 네. 근데 장비가 갖춰지고 나면 하드웨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뭘 만들 수도 있고 시도라도 해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석가한테 사실 필요한 거는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예요. 아마 이제 우리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러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하러 가보면 이제 직접 회사에 찾아가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을 거다.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이 되게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많기는 한데 분석에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적은 거죠. 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이걸 어디에 쓸 건지를 정해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자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분석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조직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나한테 올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조직 내에 데이터가 무슨 있다고 얘기냐면, 하더라도 그렇죠. 어딘가에 데이터가 뭐 잘 정리된 형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하려는 사람한테 그 데이터가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전해지지 않으면 네, 있어도 뭐 그냥 근거 안에만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분석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공유해지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환경, 문화,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말씀만 듣고 보면 뭔가 뭐랄까 데이터가 공유된다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게 더 지금 어떤 현재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데이터는 그냥 다들 원래 공유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뭐 어떠세요? 조 회장이 느끼시기에 조직 내에서 데이터가 잘 공유되고 있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 뭐야? 그런 그 거죠. 얘기를 강조하고 네. 싶어가지고. 사실 지금 뭐 데이터로 뭔가를 안 해보려고 하는 조직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그쵸. 뭔가 데이터로 시도를 하려고들 하는데 막상 또 보면 잘하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작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면 다들 데이터 가져오기가 어렵다, 있기는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다들 데이터를 갖고는 있는데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는 대부분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요. 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오디오가 안 겹치겠네요. 데이터가 굳이 공유가 필요 없이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다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뭐 특정 플랫폼이나 어느 서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나 다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의식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같은 분석가야 당연히 그걸 지향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데이터가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만드는 조직 내부의 문화나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당장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뭐를 사례로 들어볼 거냐면, 요즘에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리저리들 활용을 하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처음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팬데믹이 되기 시작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올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한 2월쯤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팬데믹이 시작되려고 이제 조짐을 보일 때쯤이었거든요. 2월 25일이었는데 벌써 까마득하네요.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슬랙에서 주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박 박사랑 얘기 나눈 거, 조 과장이랑 얘기 나눈 거,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2월 25일 네, 2월 25일 12시 59분 37초였어요. 이때 제가 박 박사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데이터 분석해서 추세를 보면 좋겠는데 크롤링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인터넷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 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뭐 며칠 날 확진자가 몇 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거를 항상 기자들이 줄글로 써가지고 기사로 발표하면 그거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기사를 직접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기사를 눈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오늘,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서 오늘 몇 명이 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는 건지 혹은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뭐 기사를 뭐 하루하루 다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어떤 추세에 있는지. 그래서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코로나19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정리되어서 발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뭐 분석을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수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박 박사랑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은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발표를 하는 거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일종의 뭐 모니터링 페이지 같은 것인데 여기에 매일매일 이제 자료가 갱신이 됩니다. 지금도 이 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가 매일매일 여기에 갱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박사랑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복사해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두면 저 같은 분석가들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겠냐고 이제 박 박사랑 얘기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뭐 박 박사가 페이지를 구성을 좀 살펴보더니 어렵지 않겠다,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 박사가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이날이 2월 25일 날 제가 얘기를 처음 이제 시작한 거고, 박 박사 코드를 완성해서 공유한 게 2월 29일이었어요. 이날 이제 박 박사가 웹크롤링 코드를 짜서 만든 DB를 그 구글 시트에다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구글 시트에 들어가 보면은 새로운 확진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착착착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글 시트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뭐 구글 시트는 그냥 CSV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 같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 박사가 공유를 시작하자 여러 분석가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사례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XWMOOC라고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쪽에 되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운영자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신 건데, 박 박사가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웹에서 구동되는 대시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 있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잘 정리된 보고서인 거죠. 네, 데이터로 잘 정리해 놓은 보고서. 이거를 공유를 하셔가지고 또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거예요. 또 고영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구글의 분석 툴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박 박사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다른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예쁘게 이걸 또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유가 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분석가들이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 같은 이제 이런 일을 경우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거 어떻게 쓴 거냐, 구조가 어떻게 됐냐,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거냐,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하기 위한 기반 정보들 이런 걸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고 지금 이러이런 상태고 요런 정보들이 지금 저장돼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사실 데이터화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뭐지? 검사자 수, 그 다음에 검사자 결과 수였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아쉽게도 각 지역별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이 왜 궁금했냐면 대구가 한참 확진자가 늘어날 때쯤에 데이터를 보던 때였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자 수와 그거에 대한 확진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계열로 파악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확진자 수가 중심적으로 계속 공유되고 있었어서 그 부분을 데이터화하는데 집중을 했던 중이었고 그거에 공감대가 있었던 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소중하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의미로 설계되어 있는 형태냐라고 문의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었죠. 그러니까 박 박사 이런 작업물을 사람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좀 다루는 사람들 다들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이거 맨날 이렇게 기사로 보지 말고 데이터만 정리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만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박 박사 같은 사람이 데이터를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시트를 만들어 주니까 분석가들은 엄청나게 다들 반긴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박 박사가 슬랙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했다. 집계 양식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박 박사가 크롤링한 이제 웹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웹페이지에 그 표의 형태로 HTML 표의 형태로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 표의 모양이 맨날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매일은 아니지만 며칠에 한 번씩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조금씩 바뀌고 위치들이 조금씩 바뀌고 변수의 위치도 바뀌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더 뭐를 추가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양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사람들이 더 보기 편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표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더 이상 박 박사가 짜놓은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크롤링은 웹페이지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될 때야만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계속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박 박사 코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뀐 양식에 맞게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코드를 또 다시 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게 양식이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고 또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야 뭐 순식간이지만 이걸 코드로 만드는 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크롤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모니터링하는 이 웹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에 보도자료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하루에 2번씩 그 이제 발표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 보도자료 안에 그 줄글로 설명도 쭉 해놨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표의 형태로 또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페이지는 양식이 계속 바뀌니까 그걸 쓰지 말고 이 보도자료에 있는 이 표에 있는 걸 쓰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박 박사가 거기에 있는 표 양식을 한번 크롤링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박 박사가 며칠 동안 열심히 코드를 짜고 이제 구성을 뜯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박 박사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했다. 왜냐면 보도자료에 있는 표 양식도 조금씩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보도자료 페이지에 가보면 옛날부터 올라와 있던 게시글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있는 표들을 보면은 뭐가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셀 합계가 되기도 하고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별로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지역에서 항상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컬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컬럼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양식이 계속 바뀌는 형태의 테이블인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걸로 이제 이것도 크롤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박 박사랑 그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매일 이 페이지에 접속해서 눈으로 표를 확인한 다음에 손으로 복사해가지고 DB에다가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DB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 방법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 박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하고 네. 그럼 결국에 이게 매일 접속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데이터를 손으로 입력해가지고 DB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박 박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박 박사도 또 바로 오케이 포기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거를 매번 눈으로 확인해서 손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공유가 된다고 하면 분석가들은 이거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혹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공이 많이 드는 노가다성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안 하기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며칠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맨날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DB를 만드는 그 작업을 누군가 해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이제 김지후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캐글 코리아에 올린 이제 공유글이 있는데 이게 2월 27일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본인이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DB를 쌓아가지고 그 DB를 또 어디에 공유를 하셨냐면 그 왜 데이터 분석 경연대회 캐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캐글에 이제 계정을 만들면 누구든지 자기 데이터를 거기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대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분석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유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영문으로 잘 작성을 하셔서. 왜냐면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데이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론도 전 세계에 공유가 되는 게 사회 전체,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캐글에다가 일단 데이터를 올리셨고 그 다음에 또 깃허브에다가도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이 깃허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데이터를 쌓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이제 뭐 역할을 분담해서 노가다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집해서 셀에 입력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캐글에 올리고 깃허브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명의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엄청나게 훌륭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는 또 뭔가 좀 아쉬웠냐면 이 데이터를 쓰려면 일단 제가 캐글에 접속을 해서 혹은 깃허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파일을 직접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운로드를 받던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가져와야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마저도 좀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하루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일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지 말고 아래서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최신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같은 R 사용자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데이터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코드를 짜는 거예요. 제가 짠 코드는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이 웹페이지에 있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래에서 다룰 수 있게끔 조금 편리하게 데이터 구조를 정리하는 정도의 코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R 사용자는 이 패키지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패키지 이름을 코로나19라고 지었는데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깃허브에 일단은 업로드를 하고 또 이 사실을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R 사용자들이 많고 또 분석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코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게시물도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패키지를 공유하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기만의 분석 결과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그 근황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비주얼라이징 코리아라고 영국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언론사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언론사 페이지인 거죠. 여기에 있는 분이 영국인인데 영국인하고 한국인 여성분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시면서 이런 웹페이지도 운영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자기가 이제 기사를 만들어서 송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그 기사 밑에 크레딧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로부터 입수했다는 사실을 이제 남기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제 패키지를 쓰다가 오류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고 404 not found 에러가 뜬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깃허브에 있는 그 파일 주소가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이제 코멘트를 보고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다시 깃허브에 가서 제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생기는 뭐 불편한 점이라던가 이상한 점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원작자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원작자는 또 그걸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업데이트를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걸 이제 또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또 대학교 이제 경제학과에서 계량경제학 수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데이터를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 과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되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니까 학생들도 본인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김종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19 패키지 제가 만든 걸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사례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 패키지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패키지를 쓴 글들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블로그 포스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R 생태계에는 이런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 문화가 갖추어져 있으면 굉장히 멋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지우님 있잖아요. 최초에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공유해주신 분. 그분이 이제 이 데이터를 캐글을 공유하고 나자 국내에도 캐글처럼 데이터 분석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데이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캐글처럼 여러 기업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코로나19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리자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생들, 분석가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이런 분석 대회가 열리면 분석 결과물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유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가 보면 뭐 수십 가지 분석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글에 노트북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분석 보고서들을 공유를 해요. 그럼 이제 캐글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한 몇 주 전쯤에 확인했을 때 243건의 분석 보고서가 여기 업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지우님이 만든 데이터하고 또 김지우님 만든 거 말고도 다른 출처들의 또 코로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활용해가지고 분석한 사례들이 여기에 수백 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R 생태계에서는 유명한 패키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제 공과대에서 만든 또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R 쪽에서는 이게 가장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를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활용한 분석 사례는 진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공유되고 나자 전 세계에 있는 분석가들 분석해서 보고서를 공유하고 또 기자들이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써가지고 송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분석 보고서만 모아가지고 베스트 10, 뭐 베스트 100 이런 걸 또 뽑아요.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로 잘 분석한 사례 100가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카이빙한 기사를 써서 또 뭐 미디엄이나 이런 데다가 송고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이제 코로나19를 이용해도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교육 재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전 이게 좀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코로나19 데이터가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공유가 된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뭐 언론사도 그렇고 또 학계에도 그렇고 기업들 사이에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나도 저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 데이터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배워야 되잖아요. 뭐 파이썬이 되었던 R이 되었던 사스가 되었던 이런 툴을 익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은 툴이 R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지만 R이 데이터를 금방 익혀가지고 분석 기능을 금방 익혀가지고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 티오브라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의 순위를 매겨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야후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게시글들 있잖아요. 그걸 다 수집해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하는지 이거를 집계해서 그러니까 멜론 차트처럼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를 티오브라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월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올해 8월에 발표를 했는데 아래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9년 8월 달에 R이 2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8월에 8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상승 순위가 제일 높은 거죠. 코로나 데이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19 데이터가 공유되기 시작하자 처음 이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나 기업에 있는 분석가들이 이제 데이터 도구를 새로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R을 먼저 찾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8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집계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R이 제일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랭귀지를 뽑는데 아마도 2020년에는 R이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공유되는 문화가 생겨나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잘 공유되자 덩달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까지 같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 문화가 생기고 나면 이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잖아요. 뭐 빅데이터니 머신러닝이니 뭐 핫한 것도 뭐 AI,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RPA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조직 내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모두한테 데이터가 잘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데이터가 내 손에 들어와야만 그 다음부터 그 기술들을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버즈워드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 데이터가 잘 공유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에 데이터를 잘 공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패러디랑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데이터가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내줬을 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 조금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모양으로 착착착 정리를 해놓자.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일단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공유할지 말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그냥 로컬 PC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단위로 뭐 엑셀 파일, CSV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혹은 웹으로 서버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웹으로 공유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의 조직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파일로라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왜냐면 그래야 이게 어떤 파일이 제목만 보고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저장 규칙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도 좀 약속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폴더를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폴더에다가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식의 규약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웹으로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DB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DB를 제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박사가 코로나 데이터 공유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다가 저장해놓고 구글 시트를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직 내부의 DB를 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활용하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베스트는 바로 요청하면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API를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분석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 번거로움할 거 없이 그냥 API 규약만 만들어 놓으면 이 규약에 맞게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들도 적용하고 머신러닝 모형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두 분은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나눠주세요. 아, 둘이 알아서 얘기하면 되나요, 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뻔했어.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를 좀 잘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한 건 그 정도였거든요. 파일이라면 파일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놓자, 방법 자체를. 그다음에 웹이라면 가능하면 DB 형태로 공유를 하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좀 데이터를 잘 공유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데이터 공유인 셈인 거고, 회사 안에서 데이터의 공유 문화라는 건 컨텍스트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데이터 공유가 회사 내의 데이터 공유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커뮤니티 내의 데이터 공유 문화는 아마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명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일 거예요. 유명하게 되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이테이션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여기저기 알려지게 돼서, 이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있네? 라는 데 노출되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나를 홍보하는 데, PR하는 데 효과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공유 문화나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상태. 물론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만, 글로벌리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그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과연 할까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 저한테 그쵸. 있고, 거기다가 맞아요. 이게 데이터 공유한다고 나한테 뭐 득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나 어떤 일정 이상의 일정 이상 사이즈의 기업이라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공유했던 것처럼 보안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안에서의 감각은 접근이 리즈너블한 사람,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가 타당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한다. 라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완전히 오픈해놓고 사용하게 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물론 데이터에 오픈을 해놓고 사용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 로그 등을 통해서 그거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던가 다른 대체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의 보안 이슈를 커버하고 있는 여러 조직에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과연 어떤 개인이건 어떤 팀인가,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공유했을 때 다른 팀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이익이 그 팀에게 혜택으로서 아니면 그 팀의 실적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팀 입장에서는 다른 팀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실적을 낸다고 한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팀의 실적이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의 인사를 받겠지. 데이터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그럼 뭐하러 해주냐고. 보안 리스크를 감당한 채로. 특히나 보안 리스크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다른 이슈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노출됐을 때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공유해 주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조직 내부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실 공유한다는 게 긁어부스럼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는. 그리고 이거를 아무한테도 안 주면 혹시나 문제가 있어서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공유해 줬다가 누군가 데이터를 까봤더니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안 주고 싶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좋은 데이터 공유해 준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건 있느냐 하면 또 그건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체적으로 뭔가 공개했을 때 생기는 여러 활동들이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자체도 공유했을 때 왜 그렇게 공유했냐서부터 공유된 데이터 가지고 생기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럼 공유를 한 사람이 책임일 거잖아요. 오픈한 사람이 책임일 거라고.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환경적인 문제인 거고 그러면은 이 환경적인 문제를 타파했을 때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죠. 과연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공유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사례였던 거긴 한 게 왜냐면 처음에 공유했던 패키지 그것도 데이터 패키지에 해당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저런 활동들이 저에게 결국에는 다시 이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유한 것 때문에 저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걸 사이클을 한 바퀴 겪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걸 겪는다면 이 이익이 돌아오는 걸 다시 겪기 위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일 거예요. 제가 아는 한 R 커뮤니티 내에서도 한국 R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희귀해요. 거의 몇 명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우 저일 뿐인 거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회사 내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인 경우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런 플랫폼이나 환경이나 대비가 되어 있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열심히 홍보한다고 한들 저 팀에서 뭐 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야. 공유한다고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협업 나오는 일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지.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지난번에 소카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왜 우리가 되게 놀랐던 게 소카에서는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와서 뭔가를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셨지. 거기는 데이터 공유 문화가 너무 그냥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조직은 애초부터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고 데이터를 잘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정리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양질의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될 테고 또 애초에 처음부터 데이터를 쌓기 시작할 때는 이거를 공유할 거를 전제로 쌓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런 문화가 갖춰져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나중에 그런 문화가 없다가 나중에 우리 지금부터는 공유하기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만들고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가 분석하기 용이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큰일일 텐데 제가 아는 한 누구나 상상하기 쉬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량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로그 수집할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게임사에서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그 로그를 추가로 기록하는 문제 때문에 성능이 느려지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한다면 그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기록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리스키한 당장 돈이 떨어지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공유하는 게 운용에 방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설계적 이슈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로그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데이터를 적재했을 때 가치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더 심각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텔레콤 회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근데 이 텔레콤 3사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자기네 과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데이터 분석화하는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엄청난 대작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장 그것 때문에 통신 기관망이 멈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은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가 충분히 쌓여 있어. 그렇다면 그걸 전부 다 보게 만들 거냐? 그것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걸 상시 보게 만드는 게 보안적 이슈에서 외비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 막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안 입장에서는 내가 너 써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막냐? 이건 절차다 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그 절차가 많은 곳이냐?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소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게 당연해 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접근하기 쉽게 설계하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이건 정책적인 측면인 거고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때 말한 정책 보안 플러스 정책 보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뭐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야 어느 레벨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조 과장은 좀 어때요?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뭐가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회사 내부의 이야기와 아까 박 박사가 이야기했던 커뮤니티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코로나 데이터가 활성화됐던 이유는 평판이라든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만약에 회사라면 코로나 데이터 공유해서 코로나가 줄어들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가 자체가 많이 되긴 했는데 뭐 누군가는 예측하고 그걸로 공부할 수는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회사가 뭐 중앙대책본부고 코로나를 줄이려는 그런 뭐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줄이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을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조직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그죠? 이걸 조직으로 그대로 바꿔보면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코로나처럼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자꾸 개미가 나와. 자꾸 개미가 개미요? 나오는데 개미가 나와. 개미? 지금 조 과장 있는 방에 개미가 나왔나요? 아니요. 개미가 막 이제 회사에서 개미가 나오는데 그 개미가 어디에서 몇 마리가 출몰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누군가 수집을 했어요. 똑같이 그 사람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막 모두가 어디서 개미가 나온지를 막 분석하게 됐어. 그 다음 개미가 왜 나오는지 혹은 그걸 줄일 수 있는지 그 액션이 회사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그 액션을 거기까지 하는 안 가면 그쵸. 근데 그 액션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방역팀이라든지 그죠? 아니 뭐 그런 개미에 큰 영향을 받는 어떤 아주 고가의 뭐 장비를 다룬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가 의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거지. 가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커뮤니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던 일인데 회사로 들어오면 데이터 공유 문화 혹은 데이터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공유에서 하는 행위가 회사의 어떤 수익에 영향을 미치냐, 효과성이 있냐, 그리고 진짜 접근이 잘 되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정말 투명성이 있냐, 신뢰 타당이 있냐 이런 것들 체크해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 데이터 공유 문화라기보다는 데이터 접근 문화 혹은 활용 문화 같은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데이터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물론 당연히 보안에 대해서 유의하게 되긴 했지만. 근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지금은 좀 커진 기업인데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그 원칙이 있다고 했었어요. 누구든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 누구든지 회사 로비에 모든 있는 데이터에? 회사 로비에 있는 PC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얼마의 매출을 내고 있는지, 얼마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대요. 사실 그거 되게 보안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보안 사항 누군가 그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기자한테 흘린다든지, 뭐 그러면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를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다 오픈했어요. 대신 지키자. 모두가 다 지키자. 대신 모두에게 접근 권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공유 문화는 좀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데이터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공유 문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데이터는 오픈이 돼 있었잖아요. 공공 데이터니까요. 네, 근데 공공 데이터냐 아니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유 문화를 논하면 약간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회사에서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회사의 정책과 뗄 수 그쵸. 없는 문제고 네. 뭐가 우선순위냐를 보냐면 당연히 규정이 먼저가 있는 것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못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 사실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시스템도 설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걸 공유해 줄 수 없는 정책이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데이터는 오픈하지 않는 걸 기본값인 것처럼 완전 생각하잖아요. 워낙 민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항상 사유를 이제 적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그렇죠. 포탈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을 때 항상 사유를 써야 돼요. 왜 이걸 다운로드 받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 그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에 요청할 때도 어떤 데이터 주세요.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유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보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는 나누셨지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인해 보안의 안전막을 씌운다기보다는 책임 소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 데이터 어디서 났어? 보안팀에서 뭐 누구한테 줬다. 왜 준 거야? 이런 사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약간 누가 그랬어? 그쵸. 약간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누가 그거 줬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저는 문화인 거죠. 네. 소카 얘기 듣고 나서 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향하는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카의 문화가 뭐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를 지향하는데 그런 환경을 지향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내가 회사 차리는 거 말고 저는 조직 반문하고 내에 있는 싶어요.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데이터 공유 문화를 바랄까? 사람들이 원할까? 원할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원한다 혹은 그 공유되는 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그 예를 들면 성과에 대해서 뭐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뭐 하나의 본인의 성과이자 뭐 권력이자 뭐 권리이자 이런 거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데이터 공유 문화가 필요한가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소카도 지금은 당연히 어떻게든 이제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새롭게 신사업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고 소카가 만약에 네이버처럼 뭐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단위가 간다면 또 다른 문화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비관적인데 스타트업 혹은 정말 그런 문화를 아주 잘 유지하면서 지켜온 기업이 아니고 기존 대기업, 레거시 기업들은 전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과장은 이게 조직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봅니다. 조직이 규모가. 안정화된 사업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조직이 대기업이 되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이제 직책이 많이 생기고 이제 성과를 고민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좀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이유라고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스타트업이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가게 되면 대기업스러움이 똑같아진다. 막 이제 나오는 때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럼 이거는 인간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형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CEO가 보수화되고. 필사적으로 그런 걸 막아가면서 데이터 공유 문화를 아주 강조하고 뭐 존속시킬 수 있도록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게 두면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곳에서는 계속 한 단위의 조직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아주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조직을 쪼개놓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소카에서도 조가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게 팀 단위를 되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아마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박 박사 얘기해 주세요. 네네. 말씀하신 구글 사례가 생각나서 그런데 이제 해외 이제 IT 기업들이라고 할 만한 곳들에서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자 두 판 사이즈를 넘어가지 않게 팀 조직을 세팅한다. 그게 8명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죠. 피자 두 판. 네, 피자 두 판으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사람 숫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책임져야 되냐면 완전한 프로덕트 혹은 완전한 서비스를 책임져야 돼요. 아마존도 그렇죠. 네. 피자 두 판.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발자가 8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팅, 뭐 PM 이런 걸 포함한 총 모든 서비스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추는데 8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스타트업이 그냥 더 작은 생태계 내에서 서로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가 오히려 오픈된 커뮤니티 활동과 비유사한 활동을 하게끔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내 팀이 하는 일이 다른 팀에게 쓸모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팀이 내 팀의 일을 쓰게 함으로써 팀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서 생존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은 보통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IT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워터폴 방식이라고 부르는 설계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공장 하나 짓는데 몇 천억씩 쓰는데 그 공장을 미리 설계를 잘 하지 않고 만들어 보면서 고쳐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조직들을 만들고 조직도 자체도 그것 때문에 어떤 역할, 동작,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활동들 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뽑고 아니면 신규 사원을 뽑더라도 어떤 사람 밑에 붙여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라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을 PR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내에서. 그거를 PR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역할이 그냥 156개의 부품 중에 하나로서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뭐하러 PR해요. 근데 이제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제품이 굉장히 작은 조직의 사람들만으로도 완전성을 갖출 수 있게 설계할 수 있고 그것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실험을 거쳐가면서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무언가들을 새롭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하든 고객에게 어필하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유하기 더 좋은 형태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IT지만 이런 공유 문화와 굉장히 와닿지 않는 필드가 어디냐면 게임사예요. 게임사는 하나 만드는데 2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제조업이랑 비슷한 문화를 가지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거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경력자가 웰메이드하는 형태로 하드코어하게 뭔가 최적화하고 그걸 기획한 상태로 달려가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유 문화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마케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IT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내부적인 활동들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방향성을 해외에 잘 나가는 IT 회사들을 보고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내부 회사 자체의 컨텍스트랑 맞는 활동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제가 박 박사 얘기 들으니까 그 하나 좋은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 그 컨설팅 회사 중에 이제 스웨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저희 파트너사에서 알고 있는데 데이터 공유 문화라는 거를 뭐 맥락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다른 걸로 좀 치환해 볼게요. 거기서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국가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자기 노하우를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랑 좀 그렇지. 비슷한 거예요. 게다가 컨설턴트들이니까 자기 노하우는 자기 목숨과도 같아요. 이해하겠죠? 근데 CEO 입장에서는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지사의 사례가 그렇죠. 미국 지사에 공유돼야 되고 그 일본 지사의 사례가 스웨덴 본사에 공유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조직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유만 이제 엑셀러레이팅 시키는 조직을 만들고 그런 걸 지표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공유 공유가 잘하나, 되는지를 누가 더 공유 잘하나, 혹은 그 공유한 누가 공유를 하면 거기에 또 좋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좋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쟤 나댄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 잘한다, 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내가 최근에 이런 걸 봤는데 이거 너한테 도움되지 않니? 이런 것들을 그 세일즈포스 그 플랫폼을 가지고 막 활성화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CEO가 한 일이 뭐냐면 그런 공유를 제일 잘한 사람을 승진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아, 이게 내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내가 경쟁력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우리 회사에서 승진하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쉽도록 잘 패키징한 사람을 지금 김 팀장 이야기처럼 김 팀장이 패키징했음, 박 박사가 클롤링했음, 이런 라벨을 달아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정을 해주고 평가해줄 수 있는 체제가 있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보상받는 체제가 만약에 갖춰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은 그걸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면 나댄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배운 그러니까 게 HR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특히 HR 쪽은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이터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에 보상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정말로 이거는 그 뭐 만고의 진리인 게 사람들은 강화학습이랑 똑같잖아요. 칭찬받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누가 뒤에서 씹고 벌받고 비판받는 행동을 하겠어요. 나대지 않고 사람들이 싶고. 강화학습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학습하는 사람을, 그쵸. 방법이랑 그 모델이 똑같은 거죠. 사람을 따서 강화학습을 만든 건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와 평가 보상 체계를 빼고 데이터 공유 문화의 활성화를 논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럼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네요.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꼭 내재적, 그러니까 그- 외재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쵸. 좀 치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결국에 이것은 리더의 역량이자. 아니 우리 항상 결론이 그렇게 그렇잖아.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그거라니까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 위에서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굉장히 공감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상을 뭘로 주는지를 의사결정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활동하기 위해서 따라서 가요. 물론 체리피킹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숫자 채우기 위주의 전략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사이드 이펙트일 텐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가 공유되어서 그게 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이야 라는 게 발생하면 조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언정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긍정적인 효과가 전 더 크다고 봐요, 저도. 아마 지금까지는 뭐 조직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뭐 법적인 조치들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되고 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금전적인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뭐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주 그 점진적으로 예전에 네. 말씀하세요. 아주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와 바뀌었다라고 느낄 만큼 큰 변화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쵸. 우리는 언제나 끝도 안 나는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과도기야, 어떻게 된 게. 그 예전에 박 박사가 데이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패키지들 이렇게 몇 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해줬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줄래요? 어떤 식으로 무슨 데이터를 공유하는 패키지를 만들었는지? 어, 우선 제가 이런저런 패키지를 만들어 공유하는 걸로 이제 커뮤니티 기여를 좀 한 편이고, 그게 처음에 시작은 네이버 뉴스 크롤러였어요. 네이버 뉴스 크롤러라고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크롤러가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거는 이제 저작권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코드를 공유하자라는 식으로 전략을 수행했던 건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 뉴스 기사 글을 가져오는 패키지인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각각의 여러 뉴스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네이버 뉴스 사이트가 가장, 공용으로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는 실력이 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서, 갖고 오는 코드를 여러 벌 작성하거나 할 엄두가 안 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뭐지? 제목 갖고 오고, 본문 갖고 오고, 기자 이름 갖고 오고, 시간 갖고 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었죠. 저의 필요이기도 했고, 그때 제가 제가 좋았던 경험은 그걸 패키지화 하는 게 사실은 완결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많은 코딩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게 공유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쓰임을 당하는 것 덕분에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아까 김 팀장님 공유해 주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피드백을 받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개선되는 것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신기한 경험들을 했죠. 그 덕분에 저는 다양한 다른 데이터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연설문이 어떤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데, 그것도 뭐 우리 학습용 데이터로서 쓸모 있는 데이터이겠다라는 것 때문에 갖고 오는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었고, 아예 데이터 패키지 만드는 법을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었죠. 음.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수집할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들었었죠. 그 패키지에 포함해서 만들었죠. 댓글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허들이 높은, 하지만 더 관심이 많은 데이터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약간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사명 같은 거였죠. 그때는 음. 네, 어려운 일이었고, 뭐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서 할 수야 있긴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만들고 좋지 않은 활동들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잘 만들어 두면 다른 사람들 모두 그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덕분에 완성이 잘 됐고, 뭐 지금도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 그 박 박사가 그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KRSG에 공유했을 시점에 그때는 이제 저는 박 박사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크롤링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이 패키지 설치만 하면 누구든지 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아마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 수집해서 뭐 학습하고 보고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박 박사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만큼의 분석 시도를 했었을까? 그런 패키지가 없어도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로나19 데이터처럼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데이터 패키지들 많이 있지 않아요? 왜 뭐 국내에서 발간하는 패널 데이터들 그런 거 가져올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공직자 재산 데이터 그것도 가져올 수 있는 패키지 만들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 뉴스타파인가요? 거기 언론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감사하게도 데이터 소스 원본을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정제해서 데이터 원본을 공유해 주시는 언론사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김 팀장이 한 것처럼 데이터 원본이 공유되어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더 편의성을 올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생각보다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서치하는 패키지,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만드는 패키지를 만들어 두면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 원본에 의한 데이터의 정제 단계 부분이 해소가 돼요.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때 그 전처리 부분이 자기에게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롱폼이라든지 타이디 데이터라든지 몇 가지 데이터의 형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R 오브젝트로 준비된 데이터 패키지가 있어준다면 그러면 바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여러 가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모든 언어가 공통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역량이 안 되고 R 사용자만이라도 우선 분석하는데 컨텍스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니까 저도 기여하기 쉽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회사 일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R 생태계를 되게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특히 필요하잖아요. 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 뭐 OECD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든 뭐 코로나 데이터나 이런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찾아보면 이미 패키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크롤러부터 짤 게 아니라 이런 패키지만 찾으면 바로 양질의 최신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만의 분석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분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내가 공부한 게 있어도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 말고 좀 실제로 괜찮은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박 박사처럼. 이게 생태계는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데이터 공유 문화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거, 데이터 패키지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공유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오늘 뭐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조 과장 어땠나요? 저는 일단 저희 셋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셋도 경험해 본 게 저희 셋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조직에서 혹은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혹은 뭐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뭐 딥러닝,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많으실 테니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 댓글도 좋고 팟빵 댓글도 좋고 혹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시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혹은 좋은 경험담이 있다면 많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조직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근데 저는 저희 방송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좀 감이 없는 허황된 이야기 있기 쉽고 실제로 뻥이죠, 뻥.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이번 컨텐츠가 좋았던 이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또 오랜만에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네 이야기 나누는 게 네, 그래서 온라인 방송 혹은 온라인 컨텐츠 만드는 것도 좀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소감까지 더하면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네, 박 박사는 어떻습니까? 파이썬이라고 해서 생각나서 한 가지만 공유 드릴까 해요. 지금 파이썬은 딥러닝 때문에 여러 편의 언어로서 지금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 굉장히 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과 맞물려서 지금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많이 쓰고 있는 거대 주요 패키지들끼리 데이터 API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 그거 정말 필요해. 네, 그러니까 각자의 패키지가 각자의 데이터를 알아서 갖고 오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API 하나로 통일해서 맞추자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에서 20여 개 사이의 중요 패키지 그 오너들이 지금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고 우리가 나면 들어본 패키지 개발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뭔가 통일감이 있는 생태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습 비용,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컨텍스트 전환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죠. R 같은 경우도 타이디버스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패키지 군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파이썬 쪽은 더 대단한 게 더 각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번 모아서 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 논의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 API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네. 그게 저는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은 다 자기만의 철학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구조를 가지고 패키지들을 개발해 왔을 텐데 그 합의를 해서 한 가지 구조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런 사례가 있나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전 좀 들더라고. 이게 가능할까 진짜? 거기 큰형님이 있는 거야. 큰형님, 제가 큰형님이 있는 듣기로는 거야. 넘파이 중심으로 간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넘파이 API를 파이토치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그거랑 호환하려고 노력하는 텐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힘센 사람들이 큰 넘파이 하고 형님이네. 싶어 해요. 큰형님이네. 네, 판다스도 마찬가지고요. 판다스도 넘파이의 래퍼 패키지이기 때문에 넘파이 API로 호환이 된다면 판다스는 혜택을 받기가 쉽죠.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이 맞춰줄 테니까. 헤들리 위컴 형님이 계신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헤들리 위컴 같은 경우는 판다스 저자랑 같이 지금 아예 글로벌 언어 프리한 패키지를 만드는 연구소를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이 파이썬이랑 어떻게 협업할지는 저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서로 똑같은 일, 쓸데없는 삽질 시간을 좀 다 같이 줄여보는 거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뭐라 그래야 좋을까? 성장의 폭발적인 속도 증가라는 걸 이미 딥러닝이 증명했어요.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생태계가 자기의 모델, 코드, 데이터라는 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딥러닝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가 당연하다. 그게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문화를 형성해 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딥러닝의 기술 성장 속도는 어마무시해요. 그쵸. 네, 내노라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들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걸 내놓을 정도 돼야 우리가 잘난 곳이야라는 걸 증명하는 무언가가 돼서 이 분위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차용되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 쪽에서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분석 생태계에서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딥러닝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공유되기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보안이나 그 개인정보 이슈가 덜한 것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큰 레퓨테이션 중 하나예요.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어떤 알고리즘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아니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를 할 때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성능 증명을 위해서 증명을 위한 데이터셋을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데이터셋이 다른 모델 위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이터셋 만드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낮춘 채로 더 많은 알고리즘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유 문화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장르를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석 플랫폼 분석이라는 컨텍스트에서도 좀 필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R은 그런 데 있어서 좀 많이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각자에게 이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문화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존재한다면 그런 게 조금 더 회사 내의 문화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문화로 전환되었을 때, 그게 그 부분이 레퓨테이션으로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게 증명이 될 때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됐을 때 빠르게 성장한다 였으니까, 기업도 자신 내부에 있는 것들조차 팀 내끼리 열심히 공유를 한다면 더욱더 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러프하게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내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또한 컨텍스트상 그대로 더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얘기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R을 접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기술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크게 성장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SPSS나 SAS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툴을 썼었지만, 그때는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R에는 계속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 끊임없이 공유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R 커뮤니티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군가 더 좋은 거 만들면 저도 그냥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생태계에 같이 있기만 하면 뭐 굳이 제가 애를 쓰지 않아도 최신 기술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런 기술들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혹은 지식이라는 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 근간에 뭐 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항상 핵심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좀 놀랐던 경험이 있는 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처음 공부 시작할 쯤이었는데, 그때는 무크라는 표현이 없을 때였어요. 동영상 강의를 뭐 표현하는 별다른 명칭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전공 수업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십몇 년 전 일인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지식일 텐데, 그리고 학비도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인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될 테고,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일 테니까,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 지식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 대학원생들끼리도 서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잘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안타까워했었고,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다른 학교끼리는 더한 얘기이고, 그 서로의 지식을 터놓고 공유하는 문화가 아직 없구나,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셋이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 약간 제약의 상황을 딛고, 그래도 김 팀장님이 데이터 공유에 대한 문화,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이 아젠다를 가까워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최근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유를 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사실 하나의 공유라고 할 수 그쵸, 있겠죠. 아까 박 박사님이 삽질 얘기했는데 우리도 취지가 그거잖아요. 삽질 덜 하게끔 우리가 뭐 먼저 고민하고 나눴던 그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공유하자. 뭐 저희가 숫자 데이터 같은 걸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의 그렇죠. 경험과 경험, 삽질담을 공유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공유하기엔 좀 모자라니까 박 박사님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계신 분들 여기 모시고 계신 거고 아닙니다. 모시고 있는 강제로 거고.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데려와가지고. 네. 근데 2번 나온 분은 많지 않았어. 예지님이 다 2번 나오셨구나.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번 방송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방송한 거랑 비교해서 음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저희의 대화에 대한 부분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너럽게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공유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나 팟빵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줘야 다시 만날 텐데 어쨌든 저희 그러게 데이터 말이에요. 올릭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